새벽 5시, 겨울 하늘은 아직 어둡습니다. 민주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순간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순이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정순의 짧은 한마디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30년 전 첫 명절을 떠올렸죠. 그때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정수는 익숙한 듯 채소 가게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무 20개, 배추 15포기요. 어머니,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보다 친척이 더 올 거야. 모자라면 집안 망신이야.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럴 때는 그냥 따르는 게 편하다는 것이었죠. 무거운 채소를 손수레에 싣고 다음 가게로 향했어요. 정육점에서는 소고기 5근, 돼지고기 3근을 샀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명태, 조기, 전복을 한 알음 담았어요. 장바구니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민주의 허리가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허리 통증이 다시 시작됐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더 많은 짐을 손에 들었어요. 시장을 2바퀴 돌고 나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오전 8시였어요. 차에서 짐을 내리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부엌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보며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잘 봤어? 준호의 물음에 민주는 네라고만 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주가 재료를 정리하는 동안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서연이었어요. 엄마, 올해는 외식하자고 말씀드려봐요. 괜찮아, 얘야. 민주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주는 30년간 써온 명절 준비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에는 빼곡히 적힌 음식 목록이 있었어요. 동그라미가 쳐진 항목들을 세어보니 25가지였습니다. 8가지 전, 5가지 나물, 3가지 고기 요리, 떡, 식혜, 수정과. 하나하나 체크하며 민주는 내일부터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거라. 정순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물을 씻고 고기를 손질하고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욕실 거울 앞에 선 민주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친 눈, 푹 꺼진 볼, 힘없는 미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이번만 참자. 딱 3일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끝없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자신이 보였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깬 민주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어요. 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과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30년 동안이나 했잖아.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긴 전쟁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어요. 설날 아침 4시 민주는 부엌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 정순도 이미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차례상에 올릴 마지막 음식들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연기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7시 정각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시동생 준석, 준태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민주와 정수는 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남자들 뒤에서 두 여자는 서 있었어요. 차례가 끝나자 남자들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올해도 음식 맛있네요. 준석이 차례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준태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을 집어먹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되자 첫 손님이 도착했어요.
준호의 고모 영자와 고모부였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시네요. 역시 언니 손맛은 최고야. 영자의 빈말에 정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순이 민주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상 차려라. 민주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접시를 꺼냈어요. 전, 나물, 고기, 식혜, 과일. 12가지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한 상을 차리는데 20분이 걸렸어요. 9시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준석의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민주는 방금 설거지한 접시를 다시 꺼내 음식을 담았습니다. 10시쯤 준석의 아내 미경이 침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미경은 그렇게 말하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태의 아내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민주 혼자 부엌을 지켰습니다. 정오가 되자 동네 이장 최만수가 찾아왔어요. 노인회 회원 3명도 함께였습니다. 김씨댁은 명절 음식이 최고지. 만수의 말에 정수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주는 다시 주방으로 달려가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민주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 신우이 혜진이 도착했어요. 남편과 자녀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시네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주방으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미 5번째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펴려고 했지만 통증이 심했습니다. 잠깐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미야 뭐하냐? 손님들 기다린다. 민주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접시를 들었습니다. 3시가 넘어 간신히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틀었어요. 거품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1접시, 2접시, 3접시. 숫자를 세다가 민주는 멈췄어요. 도대체 몇 번째 설거지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녁 6시 친척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민주는 아침에 만든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다시 상을 차리고 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서는 준호와 형제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혜진은 어머니 정순과 수다를 떨었어요. 아무도 부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민주는 마지막 그릇을 설거지대에 올려놓았어요. 정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사람 많이 올 거야. 일찍 자.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떠났어요. 민주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도 안 끝났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손목, 허리, 무릎, 발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루 지났다. 이틀 남았어.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 다음 날인 아침 8시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형제들이 화투판을 펼쳤어요. 딱딱 소리를 내며 섞이는 화투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준석이 소리를 지르며 웃었어요. 준태도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준호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패를 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부엌에서는 민주와 정순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새 반찬을 만들었어요. 오늘도 손님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고기는 더 구워놔라. 어제도 금방 떨어졌잖아. 정순의 지시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환풍기가 돌아갔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번엔 제가 이겼네요. 준태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부엌의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손에서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오전 11시 준호의 중학교 동창 3명이 찾아왔습니다. 야, 김준호. 설 인사하러 왔다. 반갑다, 어서들 와. 준호는 반갑게 친구들을 맞이했어요. 민주는 갑자기 늘어난 손님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3분 더 오셨어요. 그럼 빨리 상 차려야지. 뭐해? 정순의 목소리에 재촉이 섞였어요. 민주는 서둘러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후 1시 큰딸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손님은 거실에 가 있어야지. 정순이 서연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엄마 혼자 하시면. 됐어, 나가 있어. 정순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할 수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딸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서연은 화투치는 남자들을 지켜봤어요. 준호는 형제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좀 도와드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곧 끝나면 들어갈게. 준호는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패를 내려놓으며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 3시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민주가 설거지하다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접시가 흩어졌어요. 정신 좀 차려라.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정순이 혀를 찼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었어요.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혔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주는 딸을 안심시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저녁 5시 민주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5시간째 서 있었어요.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칼로 팔을 썰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왔지만 민주는 수도꼭지에 손을 씻고 반창고만 붙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밤 9시 준태의 아내 영희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동서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아니, 됐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정순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민주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마당이 보였어요. 저 멀리 다른 집에서는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민주는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욕실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새 알을 먹었어요. 잠들려고 눈을 감았지만 통증이 심했습니다. 2시간마다 통증에 깨어났어요. 새벽 4시 민주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창밖에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1월 3일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은 시아버지 기제사 날이었습니다. 자정에 지내야 하는 제사였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 정순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늦었네. 빨리 시작해야지. 민주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둘렀어요. 제사 음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전을 부쳤어요. 명절 음식과는 또 다른 제사 음식들이었습니다. 민주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박순자였어요. 어머, 오늘 제사날이구먼.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순자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나와 친구를 맞이했어요. 애미야, 차 좀 내와라. 민주는 제사 음식 준비를 멈추고 차를 끓였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상에 올렸어요. 두 노인은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순자는 떠나지 않았어요. 민주는 점심까지 차려야 했습니다.
제사 준비와 손님 접대를 동시에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후 2시 둘째 딸 지우가 예비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민주는 억지로 웃었어요. 지우의 예비 남편 민수는 충격받은 얼굴로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오후 5시 민주는 제사 준비와 저녁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4개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탕국이 끓고 저쪽에서는 전을 부쳤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민주는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왜 그러냐? 애미야, 정신 차려.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저녁 8시 제사를 위해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형제들뿐 아니라 사촌들까지 왔어요. 거실과 안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수님, 음식 좀 더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과일은 없나요? 요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주는 부엌과 거실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밤 11시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민주는 마지막 생선을 제사상에 들어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생선 접시가 흔들렸어요. 민주는 간신히 접시를 상에 올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티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5분 전 제사상 마지막 점검을 하던 순간이었어요. 민주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엄마!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우도 엄마 곁으로 뛰어왔어요. 여보! 여보! 준호가 당황해서 아내 민주를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119 불러.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준태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제사는 어떻게? 시어머니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주를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민주는 들것에 실려나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나가고 현관문이 보이고 밤하늘이 보였어요. 구급차 안에서 민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과 지우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준호는 자신의 차로 뒤따라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게 끝일까? 작게 중얼거린 민주의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에 묻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들것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민주를 둘러싸고 재빨리 움직였어요. 혈압계를 팔에 감고 심전도 패드를 붙이고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혈압 180에 120입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담당 의사 한지수가 민주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죠?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민주는 겨우 말했어요. 한지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복도에서 서연과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딸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늦게 도착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는? 아직 검사 중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응급실 문만 바라봤어요. 30분 후 한지수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급히 다가갔어요.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한지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와 두 딸이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환자분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고혈압 증상입니다. 한지수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혈압이 180에 120까지 올랐고 탈진 증상도 심합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최소 3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한지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평소에도 환자분이 이렇게 힘드셨나요? 글쎄요. 명절이라 좀 바쁘긴 했는데. 준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거예요. 한지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면 큰일 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새벽 1시 민주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우가 양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이 작게 물었어요.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걱정하게 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 시동생 준석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급하게 뛰어들어온 그는 민주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준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나저나 집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하죠? 자정이 지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서연이 삼촌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준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병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복도 의자에는 시어머니 정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약해 빠져서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병원은 조용했어요. 서연과 지우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주만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명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해에는 열심히 했어요. 잘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생각했습니다. 10년쯤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받아들였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30년째 명절에 쓰러졌습니다. 아침 7시 민주가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보호자분들 다 주무시니 좀 쉬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간호사를 보며 물었어요. 이렇게 오래 쉬어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환자분은 지금 쉬셔야 해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창밖으로 1월 4일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그 햇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아침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민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결심도 생겼습니다. 1월 6일 오후 민주는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3일간의 입원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천천히 걸어 나오는 민주를 준호가 부축했어요. 차에 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뿐이었어요. 준호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민주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정순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 네, 어머니.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제사 때 썼던 그릇들이 아직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으면 설거지 좀 해야지. 시어머니 정순의 말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7시 민주는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써온 명절 준비 노트였어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함께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8시 거실에서 가족회의 하겠습니다. 딸 서연과 지우에게도 시동생 준석과 준태에게도 보냈습니다. 시누이 혜진에게도 문자가 갔어요. 8시 정각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형제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정순과 서연, 지우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노트와 진단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30년 동안 명절마다 이 노트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민주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음식 목록, 준비 시간, 메모들이 보였어요. 25가지 음식, 50인분, 하루 18시간 일했습니다.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준석과 준태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진단서예요.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며 민주가 말했습니다. 급성 고혈압, 극심한 과로, 탈진 증상. 여보, 그건. 준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주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절 때 외식으로 하거나 집안일을 모두가 나눠서 하거나. 한 박자 쉬고 민주가 말했어요. 아니면 저는 서울 우리 집에 남겠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저도 이제 못하겠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농담이시죠? 집안 전통을 어떻게? 준석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통? 삼촌은 명절이면 뭐 하셨어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화투 치고 TV 보고 손님들이랑 수다만 떨었잖아요. 애들이 어른한테 버릇없이. 고모 혜진이 소리쳤어요. 고모, 엄마가 여태껏 혼자 일하신 거 몰라서 그래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준호가 민주를 달래려 했어요. 30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준 적 있나요? 민주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 번이라도 힘드냐고 도와줄까 하고 물어본 적 있어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 가는데도 제 사상 걱정하셨잖아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준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형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준호가 놀라 동생을 쳐다봤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요? 준태의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정순이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도 힘드셨죠? 민주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절에도 분명 힘드셨을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1년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준호가 불렀지만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년 설까지요. 그때까지 답 주세요. 민주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다짐하며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 밤이었습니다. 1월 중순, 민주는 서울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어요. 시댁과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퇴근 후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도 민주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같은 시간 시댁에서는 정순이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혼잣말이 주방에 울렸습니다. 2월 중순, 준호는 회사 선배 김민정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정은 여성 임원으로 승진한 베테랑이었어요. 부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요. 아, 집안일이 좀. 준호가 명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부장님, 지금이 몇 년도예요? 예.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민정의 직설적인 말에 준호는 움찔했어요. 부인분 쓰러지신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네. 미안해. 준호의 말에 민주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미안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집성촌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씨 집 큰며느리가 반란 일으켰대.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수는 시장에 갈 때마다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친구 순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며느리 교육을 잘못했네. 정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4월 어느 날 정순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가 진찰 후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찰실을 나오며 정수는 멈춰 섰어요. 문득 50년 전 자신의 며느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때도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6월 민주의 둘째 딸 지우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예비 신랑 민수의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할까요? 민수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양가를 번갈아 가거나 각자 집에서 보내고 싶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들 한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민주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딸 서연의 집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엄마 편하시죠? 응, 이렇게 편한 명절도 있구나. 모녀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어요.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댁에서는 남자들끼리 명절을 맞이했어요. 준호, 준석, 준태가 서툴게 부엌에 섰습니다. 저는 어떻게 부치는 거야? 불 조절 어떻게 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저는 타고 국은 짜고 나물은 설익었어요. 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여태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준태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러게. 준호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요. 10월 어느 저녁 준호는 민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서 미안해. 30년 만에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12월 말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준호는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년 설말인데. 형님,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준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준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 전날 저녁. 부엌에는 민주 혼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랫 동서 미경이 먼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셋째 동서는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해. 준석과 준태도 거실에서 슬쩍 부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 같이 하자. 시어머니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며느리 셋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풍경은 이 집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8시. 부엌은 부산했지만 특정 한 사람이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국과 나물을 맡고 나머지 동서들은 각각 과일과 상차림을 정리했고 준호, 준석, 준태는 전날 준비한 음식을 데우고 상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신은 없는데 덜 힘드네요. 동서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수는 상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할 생각을 왜 못했지? 그 말엔 변명도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난 뒤 며느리 셋은 잠시 주방에 모였습니다. 둘째 동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씩 잠이 안 와요. 셋째 동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둘째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다음 명절부터는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준태도 말했습니다. 아니면 차례만 지내고 외식해도 되고요. 정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 말에 며느리 셋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설 다음 날 오후, 거실엔 향기로운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명절 끝나고 여행 가는 집들도 많다더라.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동서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설은 준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례만 지내고 다 같이 떠나는 걸로.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여행.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가보자.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명절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치루어진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말할 수 있었고 다음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 명절은 여전히 명절이었지만 두려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가족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